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홍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대화방 말고 뭐 다른 텔레그램에 비밀 대화방이 있죠? 예, 거길 주로 이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주로 거길 이용했기 때문에 거의 대화 내용이 남아있질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유독 이 내용만은 일반 대화방을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남아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지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으로 미뤄졌던 한미 연합 훈련이 4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북한을 초청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정보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지난 1일자 보도입니다.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참관도 고려 중이다. 네. 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망원경을 들고 한미연합훈련을 지켜보는 듯한 카드 뉴스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선 어떻게 주적에게 훈련을 공개할 수 있느냐? 라면서 사실로 단정짓는 비판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정부가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물어봤는데요. 검토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권에서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북한군의 한미 군사훈련 참관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어 한 종편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주적의 이 군대가 우리 한미 군사훈련을 참관할 수 있냐,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 네,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검토 중이란 건 사실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두 번째 주장은 언뜻 보기엔 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훈련을 북한이 보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북한의 참여 문제는, 참관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1982년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 연습, 당시에는 팀 스피리트 훈련이었습니다. 이 연습이 방어적이고 비도발적 성격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직접 보도록 초청하는 바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방어 목적의 이 훈련을 직접 참관하도록 북한과 중국 및 중립국 감시단 4개국을 초청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30여 년 전부터 북한에 계속 참관 요청을 해왔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거절해왔습니다. 특히 1987년에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훈련 참관 초청은 우롱, 모독이며 매우 불순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런 제안과 거절은 한미연합훈련이 이어지는 동안 이어져 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게 훈련을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게 지금의 논란인데 오히려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안을 했고 이거를 북한이 거절해왔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북한이 그런 이유는 한미연합훈련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북침훈련,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 도발에 대비한 방어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정전협정은 모든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위한 훈련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방어 목적의 훈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적대하는 쌍방간 얘기할 때 훈련의 상호 참관은 기본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군비 통제 조치 중에서 가장 나오는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 중에 하나예요. 네,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을 참관시키는 것은 북한의 오랜 주장이 설득력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수단이고, 이런 상황이 변한 적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서울시 대신했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 지난 3월 1일 3.1절에 일부 구구 시위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과격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당시에 광화문 광장에는 희망촛불이라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 조형물을 시위자들이 부수고 불에 태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당시 시위자들의 행동이 적절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철거해야 될 거를 철거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보니까 시민들이 철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민을 체포를 해가요? 예. 예, 김 의원의 주장은 시위대가 서울시 대신해서 이 조형물을 철거했다는 주장인데요. 희망촛불은 지난 2016년 촛불 집회 때부터 여러 작가들이 공동으로 만든 대형 촛불탑입니다. 노란 리본에 시민들이 많은 소망을 적어놓기도 했었고요. 예. 그런데 잠시 3.1절 당시의 영상을 보면 시위대가 저렇게 경찰이 막는 것을 뚫고 경찰을 넘어뜨리기까지 하면서 저 촛불탑을 부수고 결국 불에 태웠습니다. 예. 이거를 서울시 대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장면입니다. 예. 뭐 저기 규정에 어긋난다면 그렇게 판정을 내린 다음에 서울시가 철거를 했을 것이고. 예. 그럼에도 철거하기가 어렵다면 뭐 요즘 뭐 철거반도 동원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이 가서 부수는 게 대신 부숴준 것이다. 좀 놀랍군요. 아무튼 그 논리는. 예,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이 뭔가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당연히 시민이 일개 개인이 시라는 공공기관을 대신해서 어떤 그 조형물 등을 대신 설령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부수면 안 됩니다. 예. 희망촛불탑은 과거에 서울시로부터 이제 무단 점유하고 있다라는 그 판단을 받아서 변상금이 부과받은 적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조형물을 부술 수는 없습니다. 예. 김 의원의 논리는 마치 예전에 영화에서 보는 장면들인데요. 조폭들이 빚을 받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해도 된다. 이런 논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입니다. 예. 어떤 모임인가요? 예, 오늘 의석수가 14석인 민주평화당에서 정의당과 예, 예. 의석수가 6석인 정의당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오전에 장병원 원내대표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찾아서 공식 제안을 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대한 진중하면서도 빠르게 판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우선 내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뜻을 물을 텐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하고요. 하지만 진보정당이라는 당의 정체성이 공동교섭단체로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예. 3월 중순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교섭단체라는 건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교섭단체만 서로 꾸리자는 얘기잖아요. 합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뭐가 바뀝니까? 교섭단체를 꾸리게 되면 우선 상임위원장,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받을 수가 있고요. 예. 각 상임위에 간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회 현안에 대해서 각 교섭단체 간의 현안을 논의할 때 목소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교섭단체 기준으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 세 당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현안인 대북정책 등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약간 의견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자신들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면 민주당 쪽 의견에 힘을 더 줄 수 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교섭단체를 만들면 정당 보조금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개 당이 한 당이 교섭단체를 만들 때만 정당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 보조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대한민국 공군 2호기로 잡았습니다. 2호기도 있나요? 예,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 등 대북 2호기가 특사단이 있죠. 예. 타고 간 비행기가 바로 대한민국 공군 2호기입니다. 좀 작죠? 저 비행기인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보잉 737 기종인데 좌석 수는 약 40석 정도로 작고요. 작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갈 수 없고 대통령이 국내를 가거나 또는 가까운 데를 갈 때만 이용했는데요. 특히 저 비행기는 가까운 북한에 이번이 세 번째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2000년 예. 남북 정상회담 때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2003년 당시 임동원 특사가 갈 때 역시 저 2호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예. 1호기도 있잖아요. 그 뭐 큰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전세를 낸다고 해서 뭐 새 비행기를 도입을 하냐 마냐 예. 좀 계속 논란이 논란이 있겠죠. 됐는데요. 예. 1호기는 보잉 747 기종으로 예. 400석 좌석이 있는데 200석 정도로 줄인 건데요.
1호기, 2호기가 저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대통령이 비행기를 탈 때는 이 비행기가 사실상의 1호기 형태로 돼서 물론 이제 공식 명칭은 2호기지만 대통령이 맞는 그런 관제 시스템과 방어 시스템 등을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경칩인 내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엔 영하권이지만 낮부터는 포근합니다. 예. 자,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는 법조 출입 기자, 그러니까 법원 및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한민영 기자와 심수미 기자 등이 준비를 하고 있네요.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굉장히 혐의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 저희 누구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이거 떼야 돼. 예. 제게 아니라서 빌렸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자,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은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희정 지사 성폭력 사건, 성폭력 의혹 오늘 주요 뉴스였고요. 그리고 대북 특사단이 오늘 가서 이제 지금쯤은 숙소로 돌아갔을 시간이긴 한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특사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뉴스였고 또한 지속되고 있는 뉴스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뉴스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이죠. 계속 여러 가지 뭐 이게 혐의 사안이 나와가지고 원래는 그냥 저희들끼리 한 얘기로는 3월 초 정도에 소환이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게 3월 중순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심수미 기자? 이게 그러니까 당초 평창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3월 초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 전직 대통령 소환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였고, 예. 근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 좀 새로운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3월 중순으로 일단은 그래도 3월 중순 넘기지 않고 소환일을 통보를 할 텐데 그쪽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매우 높습니다.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뭐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예. 그래서 한 뭐 2차례 정도까지는 좀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3월 말 정도까지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뭐 그 한창 얘기가 나왔던 내용 가운데 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있잖아요. 그럼 3월 말로 가면 이제 4월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4월, 5월 두 달여 정도 뒤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일단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좀 굳이 찾아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이 계속 나온다면 이 수사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수사팀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 넘게 계속돼 왔고 예. 지금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입을 열고 또 관련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 선거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예. 그렇다고 해서 좀 수사를 미룬다거나 아니면 뭐 나왔는데 안 본다거나 할 수는 없다라고 좀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환 시기가 뭐 늦어지고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검찰의 수사 의지는 확고하다. 네. 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오늘 왜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하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압수수색하고 곧바로 또 소환까지 해버렸잖아요. 네.
그 두 사람은 워낙 최측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MB 쪽에서도 더 긴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얘기를 제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게 돼서. 아, 네. 저희가 미처 확인이 좀 늦어서 반영을 못했는데 오늘 예. 박영준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아, 예. 전 차관. 문체부. 네. 예. 법무부 전 차관. 아, 법무부가 미안합니다. 예. 아니 아니야? 난 문체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 아닐까요? 기재부에도 있었고 전 기재부 제2차관으로. 아, 그래서 헷갈리네. 네, 좀 오래돼서. 바로 네. 확인해가겠습니다. 같이 뭐 헷갈렸으니까 확인해 보죠. 네, 제가 바로 네,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압수수색이 됐었는데요. 네. 이 부분 이 사람들은 이제 네, 지경부. 아, 지식경제부. 네. 예. 그러니까 민간인을 상대로 좀 불법적인 자금을 받는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라는 예. 점만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저희도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압수수색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좀 나온 바는 없습니다. 예. 하여간 측근 중에 최측근들만 지금 막판에 막 불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오늘 저희 이승필 선배가 아까 현장 연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예. 그냥 단순한 어떤 자금 관리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 이들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걸 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물들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지금 이 사람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것은 정말 MB의 어떤 불법적인 정치 자금 부분들이 정말 전반적으로 다 좀 규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좀 사실 오늘 압수수색하고 또 소환 조사도 했던 최시중 천 회장 두 인물 모두 사실 이명박 대선 캠프 당시에 이제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인물,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과 함께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막바지 수사 막바지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혐의, 그러니까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판 다지기 수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서초동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에 나섰던 게 2007년이잖아요. 네. 2007년 선거 전에 제가 기억하기에 11월 초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선거는 12월에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진행하던 100분 토론에서 그 당시에 대선 주자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모시고 패널들이 이렇게 있고 또 시민 논객들도 있고 질문 및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명박 당시 후보는 맨 마지막 순서로 나왔어요. 어렵게 이렇게 섭외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컴도저라는 그런 별명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대1로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서 별명이 불도저신데 이렇게 질문했더니 자기는 불도저가 아니라고 컴도저라고. 컴퓨터와 불도저.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기억이 나요, 그게?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그래요? 대학생들. 예. 그래서 정말 다스나 이런 걸 보면 컴도저인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는데 그 토론에서 사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논객 중에 한 분이 질문 순서가 같더니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이명박 후보는 전과 14범인가 13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초생활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센 질문이 들어갔던 거죠. 뭐라고 답했는지 모르시죠? 기억 안 나시죠?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로 넘어갔어요. 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못 들었다는 것처럼. 예. 네. 전혀 다른 답변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시민 논객 질문은 보충 질문이 없는 규정이 있었어요. 룰이. 그러니까 한 번만 질문할 수 있었는데 이 후보가 그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딴 걸로 대답해버리면 이거에 대한 보충 질문은 어차피 안 받는다라고 생각했겠죠. 여러 가지로 컴도저의 면모를 보여주셨던 토론으로 기억을 합니다. 안나경 앵커에게 넘겨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수고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네. 내가 얼마 만에 나온 거죠? 한민영 기자는?
저 휴가 갔다 오기 바로 직전에 했던 것, 한 그럼 2주 2주 정도? 네. 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소설 나온 지. 네, 오늘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줄지부터 소개를 좀 해줄까요? 누가? 저희는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다음 주쯤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취재를 했던 저희들도 조금 아주 처음 시작이 됐던 뭐 김백준, 김희중, 김진모 이 청와대 3인방의 특수활동비 수수로 이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때를 또 떠올리면 기억이 좀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혐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짚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제 전직 대통령 조사가 전 국민적으로 이제 관심도가 많이 높으니까 또 이제 한 2월 중순부터도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3월 초면 뭐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어떤 예고 보도를 이제 저희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했는데 이게 왜 그럼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지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저희는 안희정 지사 보도가 뭔가 기사가 잡혀 있는 줄을 정말 한 7시쯤에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 그게 좀 일찍 알았다면 오늘 사실 소셜 라이브는 시청자분들은 그게 더 궁금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소셜 라이브 하러 이제 여기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이 스튜디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맞아요. 그렇죠. 많이 무거운, 이렇게까지 무거운, 그러니까 정말 말 하나하나, 증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동기가 좀 많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소셜 라이브도 곧 할 것 네, 아마 같다는 뭐 조만간 할 생각이고요. 거예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일주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월요회의도 어쨌든 안 열었고, 좀 어떤 굉장히 많이 좀 심각하게 아무래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언젠가 한 번도 이제 출연해서 이제 저희 뭐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그쪽에서 좀 많이 꺼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타사에서 언론 보도가 나기도 했어요. 이제 그 법률 대리인들을 이제 수소문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혐의도 많고 방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찾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어떻게 여기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아마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저희 다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찰 출입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하고 있는 심수미고 한민용 기자입니다. 저희 요즘에 많이 지검에서 현장 연결을 하고 있어서 많이들 얼굴에 익으실 텐데요. 일단 지금 아직까지 천신일 회장하고 천신일 회장은 좀 일찍 집에 갔죠? 오늘 수사 상황 간단히 좀 민용 기자가 좀 얘기를 해줄까요? 네, 오늘 검찰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천신일 회장과 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또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던 박영준 전 차관 또 송정우 현재 청계재단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또 앞서 두 사람을 또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최시중 전 위원장은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고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은 몸 일신상의 건강의 이유를 들어서 7시 반쯤에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고 다들 좀 이렇게 복잡하게 그 혐의가 그 혐의인 것 같고 할 것 같아서 악필이지만 다시 한번 화이트보드에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크게 보면 뇌물, 직권남용, 횡령배임,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가장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고 또 관심도가 많기도 하거니와 또 실질적으로 가장 중하죠. 뇌물이 어떻게 되나요?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가법상이죠.
지금 삼성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나온 액수가 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활비도 계속 조금 변동이 있지만, 네,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17억여 원으로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뭐 저희 처음에 보도가 시작됐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게 그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김백준, 김희중, 김진모 이 청와대 3인방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었는데요. 그때서부터 시작된 게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이었는데 그 액수는 이후에 그 장다사로 전 기획관과 뭐 박재환 전 장관까지 해가지고 액수가 점점 늘어나 17억여 원으로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 일일이 다 MB의 어떤 지시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간 액수에 대해서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드러난 게 이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헌금 부분이 있어서 약 뇌물만 하더라도 한 1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그 1억이죠. 네, 1억만 넘더라도 약간 형량이 한 10년 정도 되는 굉장히 중죄인데 지금 이게 아직 뭐 법정에 가서 다투어 봐야겠지만 일단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약 100억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거운 혐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권남용입니다. 이거는 작년 10월 정도에 가장 처음 그 검찰에 고발이 됐던 부분이 당시 MB 청와대가 다스 소송을 이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그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국정원 측에서 국정원 개혁위에서 수사를 했던 어떤 이런 대선 개입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횡령 배임이 있죠. 이 부분은 한민영 기자가 그 차명 재산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취재를 했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저희가 크게 놓고 보면 방금 전해드린 뇌물수수, 그러니까 뭐 뇌물수수 부분이 있을 거고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제기됐던 게 다스 실소유주 의혹인데 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최종적으로 드러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가 조성했다는 그 비자금에 대한 횡령 혐의의 그 피의자가 될 것이고 또 지금 이병모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이병모, 이영배 씨 모두 횡령 배임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요. 이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배임 혐의에 같이 공범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다스 수백억대 비자금이 1990년대부터 조성이 됐고 그런데 이 자금의 굉장히 상당 부분이 혹은 뭐 일부가 뭐 논현동 사저 재건축이라든지 혹은 또 뭐 어떤 선거 경선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그 MB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보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그 다스 어떤 경영진,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빼돌려서 횡령 배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 전 대통령에게 물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비단 다스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동산 전국 각지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경북, 뭐 충북 이런 전국 각지에 그 처남 혹은 뭐 조카 등 명의로 이제 그러니까 흩어서 묻어놓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차명 부동산 혹은 뭐 금융 계좌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차명 재산이 무슨 죄가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공직자는 재산을 투명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런데 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검찰도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관여 혐의가 있죠. 이 부분은 아까 요거와 같이 직권남용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런 대선 개입 부분도 있지만 아까 그 장다사로 10억 원 부분은 그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맞죠? 정무수석실이 그 특활비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정확히 몇 가지 혐의의 범죄 액수는 얼마 저희가 아직 이렇게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했어요. 검찰도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적으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소환이 굉장히 강력하게 예상이 되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대략적으로나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혹시 좀 충격적이었다거나 혹은 좀 가장 의외였다거나 한명 기자 좀
저는 최근에 드러났던 뇌물수수 혐의가 좀 가장 아무래도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검찰 취재를 해보니 그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좀 이제 아무래도 국가적인 행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뭐 공개적으로 막 강제 수사에 돌입하거나 하는 게 좀 그렇다 하여 조금 물밑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긴 했었는데 이 동계올림픽 기간에 무슨 일을 했나 하고 봤더니 김소남 전 의원 압수수색도 그때 했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병모 씨의 뭐 금전 출납부 등을 확보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뭉칫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돈의 출처를 계속 추적을 했는데 사실 이때까지 제기됐던 가장 큰 의혹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동계올림픽 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대 뇌물 피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흐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뇌물죄는 형량도 매우 중하고 또 가장 좀 대통령이라는 직을 이용해서 그걸로 또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만큼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만한 일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팔성 전 회장, 대보그룹, 송동조선, 김소남 전 의원한테 받았다는 그 불법 자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뭐 역대 정권에서 가장 깨끗한 청와대일 거고 마지막까지 임기 말을 앞두고 마지막까지도 이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금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피고인으로 지금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역대 두 대통령 모두 다 뇌물수수의 피의자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참담한 심정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죠, 맞아요. 선배님은 어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많은 검찰 혹은 다양한 사람하고도 이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데요. 사실 그 2007년도에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기억이 나요. 사실 그 엄청난 뜨거운 열풍. 굉장히 엄청난 지지율을 받고 있었고, 근데 저희 가족들 혹은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MB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MB가 그렇게 도덕적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 그 정도 도덕성 흠결, 그 당시에도 사실 BBK라든지 이런 온갖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MB의 말을 딱 믿어준 사람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인 성장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정도 도덕적 흠결은 묻어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라는 그런 어떤 허탈함, 박탈감 혹은 배신감 이런 상당한 감정들, 복합적인 감정들을 그 당시에 MB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다른 거는 그렇게까지 놀랍지는 않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 그 다스 소송비 10억 남은 거를 미국 가서 받아와라 라는 지시를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뭔가 기업 돈을 당연히 내 돈이라고 생각을 했던 어떤 한 정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법원에 가서 또 계속 이제 다툼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찌됐건 아까 선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수사를 한다, 성역 없이 수사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최대한 3월 안에는 좀 조사를 어떻게든 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 언론사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3월 초가 굉장히 강하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그거에 대한 좀 준비도 많이 했었어요. 그날 당일 소환 당일 중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기약 없이 좀 미뤄진 상황인데 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사실은 슬프지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에 비춰봐서 좀 당일 소환 조사가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한번.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박 전 대통령의 전례를 검찰도 이제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를 따라서 이번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들어서면 일단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것과 함께 티타임을 잠시 갖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부서의 부장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박 전 대통령도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과 티타임을 하지 않을까의 예상이 강하게 있었지만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윤석열 중앙지검장과의 티타임은 없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피의자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 직접 나서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좀 특혜 같아 보일 수도 그럴 있을 수 것 있죠. 같아요. 네네. 특히나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된 그러니까 현직 신분이었던 지가 너무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서 그때 굉장히 경호도 세게 붙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조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검찰 내부 분위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이제 작년 말, 그러니까 대선 개입 정도 수사만 하더라도 야, 전직 대통령 둘씩이나 굳이 이렇게 꼭 검찰 수사 해야겠느냐라는 뭐 외부 여론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은근히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쵸. 아무래도 대선 개입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서초동 안에서도 뭐 수사팀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다른 서초동 관계자들은 군사이버사 대선에 뭐 그런 그 정도 개입한 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겠느냐 그게 혐의가 되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일단 뇌물죄 부분이 뇌물죄 정황이 이제 드러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되레 형평성 논란일 수 있다라는데 다들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청구는 무조건 불가피하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사 같은 거 보면 그 배풀 같은 거를 많이 보는데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해도 될까요? 네. 그 배풀들 보면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안 부르냐, 부른다 하면서 이렇게 수사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좀 이렇게 좀 염려가 담긴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뭐 저희가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보면 뭐 주요 혐의자들을 수시로 불러다가 매번 수사하는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또 전직 대통령을 계속해서 수사를 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 계속해서 검찰청사에 오게 하고 포토라인에 계속 서게 한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도 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이 수사를 모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부르는 게 그 수사상 그게 맞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가 처음에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언론이 예상했던 것보다 또 검찰 수사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미뤄졌던 것뿐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그렇죠. 사실 눈은 모든 활용점정이라고 하잖아요. 눈은 마지막에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제 심야조사라고 해서 보통 예전 검찰은 뭐 무조건 뭐 새벽까지도 뭐 밤 넘어서까지도 조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지만 요즘에는 12시가 넘어가면 그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박 전 대통령도 12시쯤에 끝이 났죠. 이번에도 이제 이 전 대통령도 한 12시 정도까지 한 9시쯤에 소환을 하면 늦어도 밤 12시 전에는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이 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딱 굉장히 뭐랄까 압축적으로 뭐 질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지는 않은 것 같은 아무래도 느낌이 이 전 듭니다.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라는 것을 좀 측근들 통해서 많이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검찰 조사 들어와서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좀 그 정치권의 좀 측근들을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의 얘기는 MB조차도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믿는 법률 조력자들에게도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지는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놓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부인할 거 부인하고 이게 좀 가르마를 좀 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혐의의 굉장한 큰 축이 이제 다스 실소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 자체를 지금 검찰이 굉장히 많은 증거물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부의 증언뿐 아니라 그런 것 자체도 지금 다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아예 부인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예상으로는 아마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 자체를 뭐라고 하죠? 정치 보고. 그러니까 어떤 추측과 날조. 네네네. 추측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했었죠? 거대한 모래성이라고 했었나? 네. 좀 그런 식의 같은 전략을 좀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히나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저희 법조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잘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습니다.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1롯데 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마는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건강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저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자, 끝으로 평창 올림픽을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총단합해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우리의 국격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